자, 제일 먼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되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듯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본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짬뽕시킨 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랑 뭐를 짬뽕시킨 것이냐? 저번 시간에 쌤이 도입부였나요? 그때 이제 두 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했던 거 혹시 생각나요? 어제 일인데? 그래 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보일이랑 샤를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냐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상체 상태방정식이란 건 그 보일과 샤를이 연구한 어떤 그 법칙들을 짬뽕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살아 나는지 한번 내용을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일이라는 사람은 기체를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이 보일의 법칙도 기체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발생한 법칙입니다. 결론은 요거죠. 자, 기체의 부피를 V라고 하고 기체에 가해주는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기체에 가해주는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축소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기체 부피는 훨씬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당연한 소리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과학 현상들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함으로써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나름 한 17년, 16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물이 끓거나 아니면 풍선이 부풀거나 이러는 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 거기서 이제 이런 현상은 이미 많이 겪어서 알고 있죠. 기체에 가해주는 압력, 다리 면적도 작용하는 힘, 그걸 많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당연히 기체는 부피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뭐 기체가 들어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안고 있는 손에 이렇게 힘을 더 줘가지고 압력을 주면 당연히 얘는 압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소리지. 반대로 그 가해진 압력을 훨씬 더 줄여주면 점점 팽창을 하겠고, 그거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식으로 만든 사람이 보일이라는 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 곱하기 부피인 PV가 상수다 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P와 V가 곱해서 상수가 되려면 한쪽이 2배가 되면 한쪽은 2분의 1배가 돼야 하는 이런 관계가 요 식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에 관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렇게 기체에 가해주는 온도, 기체의 온도와 기체에 가해주는 온도? 너무 틀린 표현이죠.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커진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기체가 담겨있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풍선 같다 얘기했지만 기체가 담겨있는 무언가를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당연히 그 기체가 담겨있는 무언가는 부피가 커지지 않겠어요? 반대로 냉각을 시켜서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축소가 되겠고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식으로 만든 사람이, 실험적으로 연구해서 식으로 유도한 사람이 샤를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체가 아니라 기체에 가해주는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T분의 V든 V분의 T든 그것이 상수다라는 거. 분수꼴이 상수가 되려면 분자가 2배가 커지면 분모도 2배가 커져야 되고 분모가 2배로 줄어들면 분자도 2배로 줄어들어야 상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거랑 같은 뜻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간단한 예시를 또 질문을 해볼게요. 자, 기체에 가해주는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체에 가해주는 압력이 2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는 반으로 압축이 되겠죠. 기체에 가해주는 압력을 반으로 줄이면 기체의 부피는 2배로 불어나겠죠. 자, 거꾸로가 아니라 샤를의 법칙에서는 기체에 가해주는 온도와 기체의 온도와 자꾸 발음이 새네요.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그럼 기체의 온도를 2배로 높여주면 기체의 부피는 2배로 팽창을 할 테고 기체의 온도를 2배로 떨어뜨리면 기체의 부피 역시 2배로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됐죠? 쉽죠?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특정 영역을 만들어서 요만큼의 공간을 밀폐를 시켜놓고 이 안에 기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지금 이 교실의 온도는 상온이라고 할게요. 상온을 대충 반올림해서 30도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30도씩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쓰는 온도에 달리는 섭씨 온도죠. 30도씩. 30도씨인데 온도를 2배로 높일 건데요. 어떻게 2배로 높일 거냐면 지금의 섭씨 온도 있죠? 그거를 2배로 올려볼게요. 그럼 30도씨가 2배가 되니까 60도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섭씨 온도가 2배로 올라갔으니까 기체의 부피도 몇 배로 팽창을 하게 될까요? 2배라고 하겠죠. 왜냐면 비례가 되니까, 그죠? 근데 정답은 틀렸어요. 2배는커녕 1. 몇 배가 증가할까 말까? 굉장히 조금 소량밖에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체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2배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소량만큼이 팽창을 하게 돼요. 지금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된다며요. 근데 그거는 함정 중에 하나는 온도를 섭씨 온도를 썼다. 요게 문제인 거지. 온도가 그러면 섭씨 온도 말고 다른 온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그 온도에 대한 어떤 오개념들을 없애고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온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막간 이렇게 좀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온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좀 부탁을 받아서 온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고 떠날 또 다른 2,3년 쌤이에요. 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이 생겼죠? 이게 미리 계획하고 찍는 게 아니라 찍으면서 이렇게 아이디어 생각해내서 즉석에서 찍는 거라서 이런 걸 좀 미리 계획을 했으면 뭐 수염이라도 하나 달고 나오는 건데, 그쵸?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온도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온도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섭씨 온도, 우리에게 익숙한 온도죠. 하나는 화씨 온도, 하나는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뭐 약간 상식 알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섭씨 온도를 거의 무조건 쓰고 있죠. 도씨라고 하는 그때 C는 이제 셀시우스라는 거의 앞글자를 따서 C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섭씨 온도의 정의는 이제 물로부터 정의를 합니다. 물의 어는 점을 섭씨 온도 0도, 0도씨라고 놓게 되고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설정을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게 1도씨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 어는 점은 0도야, 물의 끓는 점은 100도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 셀시우스라는 섭씨 온도에서 정의를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화씨 온도예요. 화씨 온도. 이제 일부 나라에서 쓰고 있는 온도 단위죠. 뭐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꽤 많은 나라가 화씨 온도를 쓰고 있었어요. 화씨 온도는 이렇게 도 F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 이제 페러나이트의 앞글자를 따서 F로 씁니다. 그래서 이 화씨 온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물로 정의를 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게 되는데 물의 어는 점을 섭씨 온도에서는 0도씨로 가정을 했지만 화씨 온도에서는 물의 어는 점을 32 페러나이트로 설정을 하고요. 물의 끓는 점 같은 경우를 212 페러나이트로 설정을 해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게 1 페러나이트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도씨 1도씨의 그 스케일보다는 1 페러나이트의 스케일이 훨씬 더 이게 좀 뭐라 그래? 짝짝짝짝하게 좀 더 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섭씨 온도에 뭐 5분의 9를 곱해서 31을 더해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우리한테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무슨 교과 과정도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이런 온도도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절대 온도라는 거. 요즘은 워낙 이제 과학적인 상식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노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면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없어요.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이 된다면 무한대로 온도를 키워줄 수 있지만 거꾸로 온도를 낮추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과 분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온도를 어느 정도 이제 어느 한계선까지 낮추게 되면 모든 분자의 운동이 멈추는 시점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운동을 간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어떠한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운동 자체도 뭐 뭔가 이렇게 다들 운동이 멈춰 있는 상태니까 더 이상 온도가 낮춰질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온도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 온도가 몇 도냐면 섭씨 온도로 영하 273도씨입니다. 근데 절대 온도라는 게 그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그 한계점을 0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단위가 켈빈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앞글자 K를 붙여서 이제 K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절대 온도로 그 영하 273도씨를 0으로 놓기로 했으니까 요 영하 273도씨를 0 켈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지 않나요? 절대 0도라고? 절대 온도로 0도인 지점을 절대 0도라고 해요. 섭씨 온도로는 영하 273도씨.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한계점의 온도를 절대 0도라고 설정을 하고요.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1켈빈, 1켈빈의 스케일은 섭씨 온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 자체에다가 273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절대 온도가 돼요. 어차피 스케일은 똑같고 영하 273도씨가 0켈빈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 그게 절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온도라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학에서나 아니면 다른 과학에서나 사용되는 모든 온도는 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조 이상현 쌤이 얘기했듯이 온도가 2배가 된다, 반이 된다 할 때 그 온도는 섭씨 온도가 시 온도가 아니라 이 절대 온도가 2배가 됐다, 반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가 30도에서 60도씨로 변했다라는 게 이게 진짜로 온도가 2배가 된 건 아니고 30도씨는 절대 온도로 바꾸면 303켈빈이고 60도씨는 절대 온도로 바꾸면 333켈빈이잖아요. 그냥 30켈빈이 증가한 거지 2배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배수로 따지면 2배보다는 훨씬 적은 배수로 증가를 하게 된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배수만큼만 부피가 팽창이 일어났겠죠. 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잠깐 얘기한다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절대 온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한계점을 0켈빈으로 하는 절대 온도를 과학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온도라는 물리량이 들어가는 모든 식과 법칙에서는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알고 이제 앞으로 계속 원래 상현쌤이 수업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바톤을 원래 상현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알겠나요? 이게 또 다른 상현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랑 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의 그 온도는 섭씨 온도 같은 게 아니라 절대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절대 온도 많이 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부분 절대 온도가 물리학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가 물리학에 존재하는 온도가 포함된 식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전부가 이 절대 온도를 단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온도 자체가 그 정의 자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훨씬 더 의미를 갖는 정의이잖아요. 섭씨 온도랑 하씨 온도는 사실은 우리 인류가 편하게 온도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재정의한 온도들이 느낌인 거고 우리가 과학적인 온도는 절대 온도를 다루는 게 맞다라는 거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요, 이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랑 샤를의 법칙이라는 거 두 개를 짬뽕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짬뽕시킬지 어떻게 좀 각이 보이나요? 자,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표현한 거고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표현한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까? 부피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 그럼 얘네들을 부피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하나의 식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자, PV가 상수고 V분의 T분의 V가 상수다? 그럼 얘네들 그냥 어차피 상수로 묶일 거면 얘네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묶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T분의 PV가
상수값을 항상 가진다. 이상기체들은. 그래서 부피가 온도에는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는 그 모든 현상을 하나의 식에다 이렇게 다 담은 거죠. 납득이 되나요? 그래서 이 T분의 PV가 항상 상수다라는 요 식 자체를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한 어떤 이상기체 특징을 표현하는 식이라고 해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걸로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들을 그냥 하나의 식으로 합쳤을 뿐이죠. 그래서 이 관계,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꼭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요 식과 연력학 제1법칙을 활용을 해서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력학 과정에 대해 공부하러 한번 떠나봅시다.